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빨간불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0.47%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코스피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이는데 현재 825선의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를 움직일 만한 큰 재료들 나와주지 않아서 오늘장은 조금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면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남은 오후장 계속해서 기출을 주목해 봐야겠죠. 실시간 속보 들어온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이 서울경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코너 이 시각 보도본부입니다. 오늘은 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 때문에 찬반 논쟁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마트 의무 후업으로 논란이 지금 빚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형마트는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없애면 골목 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과 규제 유지를 원하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찬반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다음 주부터 전국의 1,900개 전통시장에 마트 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트 노조도 노동자 휴무금 보장을 내세우면서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은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우수 국민 제안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촉발된 겁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도입돼 왔는데요.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인데요. 오늘 대형마트 규제를 심판 테이블에 올린다고요? 네네. 지금 막 국무조정실의 첫 번째 규제 심판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 건데요. 규제 개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반대로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 필요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산자부, 중기부 등도 각 부처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내일부터 2주 동안 인터넷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추가로 받은 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규제 심판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IT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장 전체가 우울한 상황인데요. 특히 내년 디램이 비상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년 디램 수요 증가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내년 디램의 비트 단위 수요 증가율은 8.3%로 예상했습니다. 연간 디램 수요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공급 증가율은 14%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증한 비대면 수요 덕분에 호황을 누렸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가격 조정 국면에 진입한 상태인데요. 특히 올 하반기 들어 세계 경기 침체 우려와 물가 상승으로 IT 제품 수요가 위축됐고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보수적으로 전환되면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본격화됐습니다. 네, 안 그래도 반도체가 겨울인 상황 속에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좀 본격화된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죠? 네, 시장에서는 당분간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대표적인데요. 두 회사의 주력 사업인 만큼 메모리 업황 둔화는 두 회사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고려해 기존에 세워둔 투자 계획을 검토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추가적인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증여 소식으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미만 청년층이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먼저 수치를 보면요. 지난해 증여를 받은 20대 이하는 평균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인 7만여 명은 모두 11조 9천억 원의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 원꼴로 2020년에 비해 3천만 원가량 불어난 겁니다. 이는 저금리 기조의 자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증여에 나선 자산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20대 이하가 평균 1억 7천만 원이라는 네. 건데요. 그럼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요. 지난해 20대가 증여받은 자산은 9조 정도이며 10대는 1조 8천억 원, 10살 미만은 9천억 원이었습니다. 즉 1인당 평균 증여받은 자산은 20대 2억 원, 10대는 1억 3천만 원, 10살 미만은 1억 원인데요. 여기에 10대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인당 평균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산 격차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에서의 자산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미중 갈등은 고조가 됐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이 떠날 때까지 우려했던 군사적 충돌은 없었죠. 게다가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미증시가 상승을 보이게 되면서 이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다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양대 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소폭 탄력이 둔화는 됐지만 현재 0.47%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인터넷 관련주, 게임주들이 좋은 흐름이고요. 철강주들은 반면에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대비해서 더 견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17% 오른 82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게임주, 2차 전지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6거래일 연속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현재도 1,764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6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오늘도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카카오 게임즈의 2분기 호실적 발표에 힘을 받고 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양호했었는데요.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주가가 수직 낙하를 했던 이 게임주들이 하반기 신작 발표 시즌을 앞두고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종 이상의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넷마블,
마블, 컴투스, 넥슨 등 주요 게임사들이 잇따라 신작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증권가도 역시 이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또한 중국 정부가 3달 연속 게임 판호를 발급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2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 현재 상한가 진입을 했죠. 컴투스 홀딩스도 10%가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들은 시총이 도합 168조 원가량 증발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선주만큼은 상승 흐름을 보였죠. 게다가 최근에는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중공업은 40%, 현대미포조선도 46%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수주 단가 상승과 업황 회복세의 힘을 이어서 하반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죠. 수주량도 지난해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다만 최근 조선주들의 이러한 상승 랠리에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 현재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3%대, 대우조선해양도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주가 강보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반등의 힘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면요. 네, 한창 바이오텍 9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음식물 처리기 물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이녹스는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HLB 생명과학은 파이로티닙의 유방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매출액은 1조 8,223억 원, 영업이익은 1,71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요. 각각 다 전년 대비해서 34.8%, 5.2%씩 증가를 보였지만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실적이었다라고 하죠. 주가는 현재 6.58% 오른 8만 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원격 진료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항암제 자가 투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죠. 현재 그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6.73% 오른 7만 1,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일시멘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가격이 4달 인상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9월 1일부터는 시멘트 가격을 약 15%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이 현재 전달이 됐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9% 가까운 오름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약간의 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이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매수세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잘 하고 있는 이제 알테오젠이 오늘 눈에 띄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피아 주사 이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좀 좋아지는 모습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피아 주사 수혜주로서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피아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환자에 대한 편의성 제공 측면이 제일 크죠.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어떤 그 방어적인 측면에서 개발됐다고 알려지면서 이 투약 시간 감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를 담은 이 케트루다 SC 특허를 PCT에 출원했고, 임상 3상 시료를 좀 전달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피하주사에 대한 시장이 커질수록 어떤 수요처는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카카오죠. 카카오만 봤을 때고 또 기관이 매수 코스피에서 매수 3위가 카카오페이인데 그만큼 카카오 그룹주들이 어제 카카오 게임 그리고 오늘 카카오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그룹 전체적으로 이 주가는 상승 여력을 좀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금융 쪽에서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도 아직 카카오페이는 적자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어떤 트레이딩 매수 관점에서 증권사에서 좋게 많이 이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자산 건전성이 아직 그 전에 불안했던 부분을 떨치고 안정적이라는 이런 좀 구간 쪽으로 들어왔다 하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그룹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었죠. 최근에 상반기까지 안 좋았는데 좀 바뀌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관 쪽에서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이 크래프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를 계기로 게임주도 인식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여러 가지 이 슈팅 게임 쪽에서의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갖고 가고 있는 상태고, 올해 4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시작으로 다수의 대형 신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어떤 배틀그라운드 이쪽에서의 IP 의존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신규 게임의 출시로 인해서 새로운 수익원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시장에 주목을 받은 인도 빚지 MI 양대 앱마켓 제거 영향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매출 순위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크래프톤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이슈로 바뀔 거라는 좀 평가도 많기 때문에 이 크래프톤에 대한 어떤 주가 반등과 함께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는 28만 5천 원, 손절가 2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웅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크래프톤이었고요. 이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카카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가 이 혼돈의 세계 금융 환경 속에서도 좀 비교적 선방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영업이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내에 시장 전망치는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의 투심 개선에 좀 일조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카카오의 주요 실적과 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이 비교적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시장 예상치가 매출은 1조 8,300억이었는데 1조 8,200억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1,758억을 시장에서는 봤는데 1,710억을 이제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향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와는 부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게임 플랫폼, 플랫폼 기타 미디어 부분의 매출 증가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높은 그 실적을 보이면서 매출이 16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플랫폼 기타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5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디어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35%를 보이면서 뭐 이 세 개 분야가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포탈비즈거든 주력 상품이죠. 포탈비즈 쪽은 광고 감소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18% 감소했다라는 게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업이익이 1조 6,500억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가 증가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컨텐츠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비용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인건비 관련된 상승이 한몫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임직원 임금 상승률이 15%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IT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금 관련된 비용인데요. 이런 비용 증가가 향후에 이제 이런 실적 개선에 조금 제약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뭐 시장 예상 수준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금일 주가는 6%대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 실적 또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더 맞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일단 이번에 실적이 나오면서 예상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배 수준입니다. 뭐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 뭐 많이 낮아진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높지도 않은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많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주가 흐름은 플랫폼에 대한 이제 자율 규제가 지금 이제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어떤 강도를 갖고 이루어질 거냐에 따라서 향후에 주가 흐름은 좀 더 바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자 올라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과 이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게임과 플랫폼이 굉장히 매출 증가세에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좀 임금 비용 문제에서는 유념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도 한번 살펴보죠. 네이버 2분기 실적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전망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내일 이 투심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네이버도 아마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매출이 1조 9,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작년 동기 대비 19%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454억으로 한 3%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뭐 작년보다 증가하고 지난 분기보다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보다는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이제 그 국내 이제 대형 IT 같은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과 지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카카오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야 하지만 뭐 내일 또 미국 시장의 여하에 따라서 상승폭은 조금 카카오만큼의 상승폭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은 좀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게 일단 수급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이 7월 이후에 지금 94만 주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이 34만 주, 투신이 31만 주, 사모펀드가 24만 주 등 하여튼 조금 이제 안정적인 자금이 꾸준히 매수를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었던 거에 대한 반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비교적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고점 대비하면 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가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고 내일은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인데요. 카카오 대비해서 실적 발표는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일에 오늘 밤의 미국 시장 여파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또 네이버와 카카오를 네카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네카오로 묶이는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에 좀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견인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코스피 하락 수준 대비 낙폭 과도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 그 산업군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이제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해서 뭐 절반 이하로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이 계속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이슈가 계속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소상공인이냐 아니면 골목 상권의 업종들과 지금 관련된 이제 그 자회사들이나 어떤 이제 서비스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겹친다라는 것 때문에 규제 강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 관련된 법안이 계속 좀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도 뭐 국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법률에 의한 강제 규제보다는 이제 자율 규제 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주가에 미칠지,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제 향후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언택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 이제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PER이 한때 200배를 넘어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50배를 넘어섰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가가 좀 고평가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고평가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차원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사회적 거리가 해제가 되면서 이제 대면 활동이 증가한다라는 측면에서 플랫폼 기업의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 과거와 그러니까 이 언택 시대보다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IT 기업들의 이제 높은 임금 상승률입니다. 특히 IT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개발자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뭐 많은 인력을 끌어들이면서 급여도 같이 많이 높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임금 인상률이 한 15% 됐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이 인상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관련된 비용, 특히 이제 인건비 관련된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보다 좀 더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과대 낙폭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 살펴보면 문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좀 법 규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성장세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고평가와 고임금 상승률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 하반기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투심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가에서 주목한 두 그룹의 반등 신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는 좀 하반기 전망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 하반기 실적 뭐 지금 상반기보다는 조금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게임이나 미디어, 그다음에 웹툰 같은 이제 컨텐츠 관련된 분야에 아마 매출 성장세,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실적 호조세는 상당 부분 이제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그 미디어 관련된 분야가 뭐 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세는 계속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부 규제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조금 희석될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영업 비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 대한 증가세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커머스 분야가 계속 지금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커머스 관련된 분야가 뭐 오프라인 뭐 매출이 이제 증가하면서
조금 이제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된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 이커머스 업체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뭐 투자나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또 인건비에 대한 증가 부분도 여전히 수익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뭐 두 기업 다 뭐 보면 이제 국내 성장세보다 이제 해외 성장세에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양사 모두 지금 뭐 웹툰이나 미디어 관련된 이제 컨텐츠 플랫폼을 해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아직까지 뭐 계속 이제 매출은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안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런 해외 분야의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아마 투자를 하셔도 아마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IT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성장세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그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일단 뭐 하반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하반기 실적 자체가 뭐 지금 최근 들어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이제 조금씩 나온다라는 거에 투자자들이 좀 뭐 상당하게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자체가 바뀐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베어 마켓 내에서 단기 랠리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상승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관에 의해서 뭐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의 낙폭을 감안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이제 시각들이 좀 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보면 아직 좀 이른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하반기 들어 그 경제 뭐 성장이나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그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일단 하반기 내에 이제 주가 움직임은 아마 박스권 내에서 뭐 등락을 어떤 이제 고용이나 아니면 소비 지표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단기적인 이런 이제 변동성을 이용한 이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전반적인 이 사업의 전망도 살펴봤고요. 하반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내 성장세보다는 해외 성장세에 주목해 가면서 발빠른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실적과 이슈를 확인해 가면서 꼼꼼히 차분히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9월 역시 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된 가운데 이 한은이 좀 이에 발맞추게 될 텐데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 두 성장주가 또다시 이 매크로 환경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일단 그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주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성장을 위한 이제 투자가 차입금을 이용해서 이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차입금에 대한 이제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같은 매출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비용 관련된 비용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 이익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이렇게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그다음에 이에 따른 전반적인 이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주 중심으로는 일단은 뭐 성장세의 둔화는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기준금리 인상 자체가 지금 하루 갑자기 얘기된 게 아니라 지금 꾸준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이 된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반영분이 아직 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좀 카카오는 상승세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현 시점에서 바닥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현 시점에 들어가는 접근은 어떨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마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카카오가 실적이 좋지만 이제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실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그 영향을 향후에 이제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높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이 수준이 바닥이냐라는 얘기는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이제 지금이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매매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에서 뭐 떨어질 때 이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은 유효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 이제 어떻게 보면 스윙이라고 그러죠. 단기 이제 매매, 그러니까 진폭을 이용한 매매 방법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이 카카오와 네이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바닥권이라고 확정짓기는 좀 어렵다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거 스윙적으로 좀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인순재 대표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잠시 후에 전화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증시 상황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0.4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73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19% 계속해서 825포인트 선 견조히 유지해주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재 개인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은 수급세 유지해주면서 1,101억 원 수급 상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614억 원 순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이 1,783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까지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외국인 홀로 순매수세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순매도세 나타나면서 개인 500억 원, 이 기관은 322억 원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 이후에 이 미국 증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선장이라는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 추세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완만한 경기 후퇴 속에서 금융장세 찾아온 것일까요? 네, 지금 주식시장과 그 실적의 상관관계를 보면요. 마이너스가 뚜렷해 보이고요. 또 채권 가격과 상관관계는 매우 높아졌는데요. 아무래도 실질금리 하락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액티브 펀드라든지 역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선호 현상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주식 비중이 축소해서 중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7월 한 달만 보면 다우 지수는 6%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무려 2배인 12.3%까지 올랐는데요. 앞으로도 투자가들은 실적에 눈을 감고 또 실질 금리의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 장세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미국의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봤을 경우에 2분기 미국 기업 실적들은 악화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별 종목 장세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들은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 반등에 대한 이 원인들 좀 살펴봤는데요. 실적보다 실질 금리 하락에 좀 주목하는 금융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의 금융 장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지금 추세가 오래 지속이 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민간 수요가 둔화된다든지 그리고 노동시장의 고용 악화가 계속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시장은 경기 감속이나 기술적 리세션이 아니라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세계 증시는 경기 후퇴 그리고 기업 실적 부진 속에서 주가와 금리도 함께 내려가는 역실적 장세가 진행될지 아니면 완만한 경기 후퇴 속에 금융 장세가 지속될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금융 장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본격적인 경기 후퇴 신호라든지 갑작스러운 실적 하향 조정이 찾아온다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네, 앞서 이 분석과는 좀 정반대로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면 주식시장 얼마나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네, 세계 경제가 어디까지 추락할지를 알아야지만 주가 바닥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월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기 침체의 골이 얼마나 깊을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바로 금과 구리의 상대 가격 비율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용 금속인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계 수요 강도를 알려주는 딱딱카파로 알려져 있고요. 또 궁극적인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세계 불확실성의 크기를 나타내는데요. 현재 전 세계 경제의 서비스라든지 제조업을 망라했을 때를 보면은 금구리 상대 가격은 2016년도처럼 급속도로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는 2016년도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유가 급락 그리고 중국에서 자본 유출로 인한 위해나 약세가 찾아왔을 때하고 흡사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의 정책 금리가 시장 예상대로 3.8%까지 이상이 된다고 하면은 구리 가격은 2016년도처럼 1톤에 5,200달러 수준, 금은 1온스에 1,600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S&P 500의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1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S&P 지수로는 한 500포인트 정도 추가 감소할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경기 침체 시에 우려되는 주식시장의 하락 규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2일 밤이죠. 대만을 방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고요. 중국은 당대회가 열리는 11월까지 좀 죽음의 치킨 게임으로 치닫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네,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양안 간의 관계는 1996년 제3차 대만 해협 위기보다도 엄중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핵심적 이익과 관련해서 미국과 대만이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중국이 반발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북경은 이번 사태를 절대 좌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미국이 밀릴 경우에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방패 약속이죠. 대만 방어 약속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대만의 독립선언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군사적 실탄 훈련을 하게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대만 기업에 대해서 수입 금지라든지 또 대만의 모래 수출 금지와 같은 건설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지정학적 위험은 항상 고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 이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될 것이다라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만약에 양안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의 반도체 이 생산이 좀 중단될 경우에 세계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충격을 줄까요? 네, 대만은 그 세계 최첨단 로직 반도체를 92% 공급해주는 나라입니다. 로직 반도체라는 것은 CPU라든지 휴대폰의 AP 칩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50%를 차지합니다. 주로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데요. 만약에 대만에서 반도체 생산이 한 달만 중단이 되면은 전 세계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해서 70조 원 정도가 사라지게 되고요. 1년간 장기화된다면은 880조 원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세계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별로 보면은 휴대폰이라든지 게임기 그리고 컴퓨터를 중심한 전자산업의 피해가 큰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도 한 달간 중국의 대만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는다면은 한 50조 원 정도의 그 피해를 보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 미국 또 GDP 대비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순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1차적인 피해를 감안하더라도 실제 2차 피해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통신산업이라든지 정보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산업, 유통, 해상 운송까지 2차, 3차 피해가 계속이 된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실질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미중 갈등의 증폭 시의 반도체 시장에 대한 충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 경제가 70조 원의 피해가 달할 수 있다. 한 달만 중단해도 그 정도의 피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숨통을 조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앞으로 10년, 20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가치관, 민주주의나 전체주의, 그리고 그 경제나 무역 쪽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숨을 줄 틈을 주지 않고 중국을 계속 압박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SMIC가 7나노 초미세 공정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납품에 성공했다는 소식 때문에 현재 장비와 관련된 14나노까지 지금 확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삼성과 SMIC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불과 2년에 불과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ASML 또 일본의 니콘 쪽에 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 대만 기업도 반도체 칩포 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상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굴기의 최대 장애물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도 이 반도체 치포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8월 달 말까지 좀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치포 동맹이 우리한테는 이득일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의 반대에도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보복을 받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치포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제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국면에서는 199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처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했던 길을 걷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대신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팹리스 쪽에 주도권을 쥐게 되고요. 한국과 대만은 메모리나 파운드 쪽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래 그 양자 컴퓨터라든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6G와 관련된 기술 표준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술 쪽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득이 치포 동맹에 참여를 해야지만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십니다. 문제는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사드 보복 때처럼 한국 기업들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재라든지 무역 보복 외에도 한한령을 넘어서 금한령도 내릴 수가 있고요. 현재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하듯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뭐 요수 사태처럼 중국산 수입품의 80%를 의존하고 있는 1,850개 소재나 부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기술 패권 전쟁이 우리에게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